본격적으로 붕당이 형성되는 시기를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좀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중 한 번만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기출주제 31이고요.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조 시기 때부터 봐야 돼요. 사림이 주도권을 잡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선조부터 스타트한다. 중앙전개에 이제 선조 앞 시기는 훈구와 사림의 싸움이었던 사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지점부터는 훈구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사림이 중앙전개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림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지방의 향촌 사회에서는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향촌을 꽉 장악하게 되고 인재를 양성시켜서 중앙으로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림이 둘로 나뉘게 되죠. 어떻게 나뉘느냐? 선조 시기 때 동인과 그다음에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됐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는 이 이주전랑이라고 하는 직책, 인사권을 꽉 장악하고 있었던 이 이주전랑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김효원과 심의겸의 싸움,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척신정치, 청산의 문제를 가지고 해서 싸운 건데 이 척신정치는 완전하게 배제시키고 간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힘 있는 세력, 동력 있는 신진 세력 이랬어요. 개혁적 성향을 갖는. 그래서 이쪽은 척신정치를 완전하게 배제시키고 가는데요. 이쪽은 동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부 이제 포용하고 가자라고 하는 이제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이 동인이 다시 한번 분화가 되는데 이 동인 같은 경우는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자, 요렇게 이제 보시고 자, 하나는 이제 북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 여러분들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자, 하나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 그리고 연이어서 일어났던 정철의 건저희 사건입니다. 정여립이 모반을 한다, 역모를 꾸민다라고 해서 이걸 혼내주기 위해서 칼잡이 역할을 했었던 것이 정철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정철은 서인정철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서인정철이 선조의 미움을 사죠. 자신의 뜻을 올리다가 광해를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올리려다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정철을 처벌하기 위해서 동인 쪽의 입장에서 이 서인정철을 두고요. 강경하게 처벌할 것이냐 북인, 온건하게 처벌할 것이냐 가지고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인 강경처벌, 남인 온건처벌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뉘게 된다. 항상 여러분 여기서 갈래가 나뉘어진다는 거는 여기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인을 바라보면서 갈래가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남인 쪽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다가요. 임진란이 발생하고 하면서 이 북인 쪽의 문화생들, 당시에 이제 북인의 이 학파의 스승으로는 조식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조식의 문화생들이 많이 이 의병으로 활동을 참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많은 이제 북인 일파가 주도권을 잡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왕으로 올라오는 선조 다음에 이제 누가 왕위로 올라오게 되냐면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광해군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광해군을 지지했던 파가 북인 중에서도요 좀 강경 성향의 이 대북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대북파가 광해군을 지지하게 돼요. 이제 북인은 대북파가 있었고 소북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대북이냐 소북이냐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광해 같은 경우는
출생에 대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후궁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선조도 그 다음에 광해를 왕위로다 올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고 했을 때 이 광해가 한쪽에 축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황해라든지 이 평안도 일대를 전부 뭐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광해와 그다음에 이제 북인 일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광해는 왕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왕으로 올라오는 그 지점에 후궁 출신이었던 광해하고는 다르게 이제 계모인데 왕비죠. 왕비였던 이 임목대비한테서 영창대군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위를 다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이거는 광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해를 지지하고 있었던 대북파들한테도 너무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이 배다른 형제였던 영창대군을 결국에는 이 아주 그 기록의 증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가둔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뜨겁게 데워가지고. 그래서 이 영창대군이 잔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이 왕의 도덕적인 스크래치를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광해는 패모살제, 임목대비를 서궁에다가 유패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랑 배다른 형제인 영창대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스크래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리배교.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는데 오랑캐 나라인 이 청나라 후금하고 화친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문제 삼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명분을 중요시했던 어느 파? 서인 쪽에서 이거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 서인 들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들고 나와서 이 서인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 제대로 못한다. 정치를 올바르게 돌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반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왕을 누구로 올리게 되냐면 이제 인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북인,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은 이 중앙정계에서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서인과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는 남인이 여기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요. 우리가 이 앞은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남인이 쭉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 그리고 한쪽 축에서는 서인이 쭉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 바로 이제 이런 두 축이 각 축을 다투는 장면만 보시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근데 제가 개가를 먼저 해드릴 건데 광인 그리고 효종 그다음에 현종 그리고 숙종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효종 시기는 인조 다음에 왕으로 들어섰던 이 효종은 장남인 소현세자가 아니라 차남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차남인 복림대군이고 참고로 이 왕이 차남으로 인해서 차남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가 왕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그게 어디에서 붙냐면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종 때 일어나게 돼요. 그걸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송 논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송 논쟁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되는데요. 예송 논쟁은 두 번 일어나요. 1차, 2차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종 시기 때 첫 번째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일어났던 이 예송 논쟁에서는 남인이 이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시기 때 이런 어떤 붕당 간의 다툼이 일어나니까 숙종 시기 때 저 숙종이 왕의 권한을 쥐고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판도를 바꾸는 탕평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환국이에요. 정치적 판을 바꿔버리는 환국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송 논쟁은 1차, 2차 두 번 일어나는데 환국은 1차 환국, 2차, 그다음에 3차 세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1차 환국에서는요. 서인이 이겨요. 그다음에 2차 환국에서는 남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환국에서는 다시 서인이 이기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에 서인이 이겼다. 그 다음에 남인이 이겼다. 자, 그 다음에 서인이 이긴다. 자, 그 다음에 남인이 이긴다. 자, 그 다음에 서인이 이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총 5번이에요. 자,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나요.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환국만 놓고 봤을 때도요.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나요. 주도권이. 그래서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쉽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이게 답니다. 그전에 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너무 막 복잡해서 뭐 들을 때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분당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하나로 끝나시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 시기 때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됐다. 외란 때 다수의 의병장을 배출한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전국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러나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북인은 몰락하게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인조 시기 때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이 됩니다. 이 서인의 주도하에 남인 일부 세력하고 같이 연합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공존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 되게 건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안에서도 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느 한쪽 당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상호 견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상호 비판과 공존 체제를 형성하더라.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 당의 주장으로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효종 시기 때로 들어가게 되면 인조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효종은요, 여러분 장남이 아니라 차남 복림대군이 왕으로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효종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시험에서 여러분들 국벌과 관련된 내용, 국벌. 북쪽에 있는 오랑캐 친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바로 이제 현종 시기 때 벌어지게 되는 예속 논쟁,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 이게 이제 1차 예송은요. 효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 효종의 어머니이자 지금 이게 벌어진 게 현종 시기예요. 근데 현종한테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 할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효종은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요 조선시대 때 국조오례이라고 하는 국가의 예법서가 있어요. 근데 그 예법서 안에 당시에 차남이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거기에 대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가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 보시면 서인 쪽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송시열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서인의 우두머리, 우리가 영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을 뒤에 이렇게 자자를 붙이잖아요. 공자, 맹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저때 이제 송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했고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가지고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저 송자였어요. 근데 저 송시열이 무려 송시열이 주자갈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자가 만든 사대부 예법서예요. 집안의 예법서인데 저 주자갈에 따라서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신권의 입장에 있는 신권강화로를 바탕으로요. 일련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인은요. 근데 반대로 남인 쪽은 왕과 사대부는 다른 예법을 따라야 된다. 엄연히 왕은 다르다. 비록 차남이기는 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보면 무슨 저렇게 뭐 상복을 1년 입는 게 중요한가 3년 입는 게 중요한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차남이었던 이 효종을 왕으로서의 그 정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예민하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 1차 예송에서는 누가 이겼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개괄을 해드렸습니다. 1차에 누가 이겼냐면 서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1년서를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1차 예송 서인이 이겼다. 자, 그 다음에 두 번 일어납니다. 예송은 2차 예송인데요. 자, 2차 예송 때는 이번에는 효종의 비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그 자의대비가 살아계세요. 오래도록 살아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비가 죽었을 때, 며느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제 서인 입장, 여전히 이제 신권강화론 입장에서 9개월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상복. 남인 쪽에서는요. 1년을 입어야 된다. 1년서를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2차 예송에서는 누가 이긴다? 여러분, 서인, 남인이죠. 그래서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2차 예송.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년설이죠.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릴 필요가 없이 둘 다 예송. 1차 예송, 2차 예송인데요. 둘 다 만약에 누가 몇 년설이 이게 채택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3년설, 9개월 이렇게 나오는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1년설이 채택된 겁니다. 한 번은 효종이 사망했을 때 1년설 채택된 거고요. 한 번은 효종의 B가 사망했을 때 1년설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남인이 정권을 얻게 되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환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환국. 정치적 판을 바꿔준다. 이게 환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환국은 3번이에요. 환국은 3번. 근데 지금 이 시기 때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면 남인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남인이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 이제 남인의 힘이 세고 왕의 어떤 권위를 능멸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남인 쪽에 일파였던 허적이 왕의 허락 없이 왕실의 천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게 남인의 기름천막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 막 이렇게 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떼양볕에요. 이렇게 기름천막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는. 거기에 보면은 뭐 이게 1학년들은 거기 만약에 선배 뭐 2, 3학년 언니들이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조금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늘 아래 이렇게 1학년들이 가서 쉬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름천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왕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천막. 근데 이게 저 허적집에 집안에 경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숙종이 야 이거 허적네 가져다 줘서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이미 저 다 가지고 갔습니다. 허적이 가지고 가서 쓰고 있네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뒤집어져요. 이거는 사실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 그냥 작은 어떤 불씨, 사건이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불씨에 해당되고요. 그 이전에는 이미 남인의 세력이 너무너무 저 힘이 셌던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떤 작은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같이 연루되냐면 이제 허적의 서자입니다. 저 허견이 아들인데요. 저 허견이 역모 사건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연루가 되면서 남인을 대대적으로 중앙 정계에서 이제 말하자면 주도권을 다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을 누구한테 바꿔주게 되냐면 서인 쪽으로 판을 돌려주게 되는 바로 이제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고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1차 황국에서는 남인의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서인의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죠. 이 판을 한 번 더 뒤집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일어났던 한국 기사 한국입니다. 숙종은 바람둥이, 숙종은 뭐 여성들 너무 좋아해. 이게 숙종의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희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었죠.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희빈장 씨가 들어와서 숙종하고 저 희빈장 씨 사이에서는 이제 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원자로 정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원자로 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돼요. 뭐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장옥정, 그러니까 장희빈 또는 인현왕후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냥 뭐 여성들하고 희희낙낙하는 뭐 숙종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오늘은 희빈장 씨의 처소에 들겠다라고 하면 당시에 이 희빈장 씨를 지지하고 있었던 남인들의 어깨뽕이 막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려 저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인들이 얼마나 이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 그 서인들의 우두머리였던 송자라고 했던 사람 있죠. 송시열이 이거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아요. 아직 젊습니다. 인현왕후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숙종도 나이가 어리고 조금 더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원자 정호의 문제를 조금 지연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만류해요. 근데 여러분 무려 제가 왕도
두려워했던 송시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숙종은 그렇게 여러분들 막 치맛복에 둘러싸여서 막 여성들만 너무 좋아하고 이런 왕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뭐 아주 이제 카리스마 있고 과단성 있게 무려 이제 송시열하고 전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뭐 숙종 같은 경우는 희빈장 씨 아들 굉장히 많이 예뻐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송시열의 이런 어떤 반대 주장에 전면전을 승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숙종이 이겨요. 숙종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송시열은 사살을 당하게 돼요. 무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주도권이 지금 다시 이제 경신왕국에서 보게 되면 허정의 기름천막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한테 주도권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서인이 어깨뽕이 올라왔는데 장희빈의 원자정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제 남인에게 주도권을 바뀌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도 사사당하고 서인이 처형 축출되면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인현왕후는 폐위가 되고요. 희빈장 씨가 왕비로서 책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시 보시면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장희빈의 원자정호 문제로 인해서 남인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구도로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난다. 여러분 마지막 한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국은 갑술한국이에요. 남인이 인현왕후 왕후 보기를 빌미로 서인을 제거하다가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인현왕후 보기 운동을 벌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인이 주도권을 다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현왕후 복이 됐다. 남인을 몰락시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요. 당시에 네, 장희빈이 있고 그다음에 숙종의 여인들 장희빈이 있고요. 그다음에 숙빈 채씨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인현왕후를 따라서 궁궐에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인현왕후가 뭐 이렇게 궁궐에서 쫓겨나고 이랬을 때 막 숙빈 채씨가 인현왕후를 위해서 막 슬퍼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뭐 밥상도 차리면서 계속해서 인현왕후를 보면서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숙빈 채씨 이 인현왕후가 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숙빈 채씨도 같이 여기에 합류가 되는데 이 숙빈 채씨 사이에서 숙종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훗날 누가 되냐면 그게 바로 영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희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가 되냐면 경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는 이제 경종이 들어오고요. 숙경영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종, 그다음에 영조 이렇게 되는데 숙빈채 씨는 궁궐에 인현왕후 따라서 들어온 무술인데, 그러니까 그냥 궁궐에 아주 이게 청소를 해주는 미천한 출신인 거죠. 거기에서 영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는 그 자신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왕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서인이 재집권을 한 후에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이제 더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났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요. 서인에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졌던 요 분파가 더욱더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론과 노론. 갈려지는 건 여기인데 이들 사이의 갈등은 서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더 강경하게 또는 온건하게 라고 하는 또 갈래가 더 강해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국의 결과 이거는 예속 논쟁을 비롯해서 이게 너무 분단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당시에 숙종이 이거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탕평 정책의 일환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을 통해서 정치적 판도를 너무 한쪽한테 힘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추세가 나타나더라. 일당 독재화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 일당 독재화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환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 신임사화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할 텐데
이 신임사화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장희빈하고의 사이에서 경종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숙빈 채 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숙빈 채 씨 사이에서도 영조를 낳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경종을 지지했던 파가 바로 이제 소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영조를 지지했던 파가 또 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에서 이 경종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병약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못 보고 이래서 자꾸 노론 쪽에서 연인궁, 이 연인궁인 영조를 올리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나 이제 이 경종이 왕으로서 있을 때 세제책봉에 대한 논의가 일어납니다. 세제책봉은 세자책봉이 아니라 형제, 배다른 형제인 이 영조를 왕으로서 올리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영모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자기의 다른 형제인 영조를 올리자라고 하는 건 영모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꾸 연인궁은 영조를 얘기합니다. 이 연인궁을 올리자라고 하는 움직임에 소론이 노론을 한 번 제거하려고 든 것이 그게 신임사화예요. 마지막 사화. 그거는 이제 경종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번 노론에게 타격을 입혔는데 경종이 이걸 끝까지 왕을 이으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 저 경종은 얼마 안 있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노론의 지지를 받고요. 근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뭐 어떤 그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문제시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이런 어떤 누명을 또 많이 씌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왕으로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왜 사도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도 자신의 아들에게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이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그 아들에게 많이 좀 투영이 됐을 거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은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예주에서 선왕의 국상에 대해서 아래입니다. 선왕께서 차남으로 왕위에 오르시어 자위 대비의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으로 불거졌다. 예속 논쟁이네요. 올해 이에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소서. 이거 예속 논쟁이네요. 차남으로 선왕의 국상이니까 이거는 1차 예송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억. 남인과 서인 간에 발생한 전례 문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광해군과 관련된 것만 걸릴 거예요.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북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배경?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송시열, 서인 쪽의 영수 송시열이 주작 아래에 따라서 1년만 입자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리을 보시면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 간의 대립으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돼도 윤이 된다. 어차피 윤씨가 된다. 윤원영, 윤희밀파의 싸움, 문정왕후, 장경왕후 집안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누가 돼도 윤이 된다. 얼싸좋네. 을사사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을사사화. 여기랑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